제가 정말 못 견디겠던 건요. 시어머니가 제 친정엄마 팔순 이야기 듣고 아무렇지도 않게 툭 던진 그 말이었습니다. 아휴, 오래 사는 것도 병이야. 안녕하세요. 인생극장화입니다. 이야기 들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순간 귀를 잘못 들었나 싶더라고요. 보통 너무 황당하면 머리가 새하얘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상하게 다 또렷했어요. 식탁 위 물컵도 보이고 반찬 접시도 보이고 제 옆에 앉은 남편이 고개 푹 숙인 채 컵만 만지작거리는 것도 다 보이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내가 잘못 들었나 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놀라는 걸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말을 더하셨어요. 그 나이에 무슨 잔치를 또 하냐? 늙으면 조용히 자식들 안 귀찮게 사는 게 제일이지. 정말 그 말을 듣는데 가슴에 뭔가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너무 놀라면 사람이 되레 조용해지잖아요. 제가 딱 그랬습니다. 손끝은 차가워지고 모가는 꽉 막히는데 막상 입은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그래도 제 엄마예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저를 한번 흘겨보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다 맞는 말이지. 그 나이 먹고 무슨 대단한 경사라고 남들 다 부러워할 잔치식이나 버려. 늙으면 그저 조용히 자식들 안 귀찮게 가만히 있는 게 그게 보약이고 효도인 거야. 내 말이 틀려? 얘 너도 내 나이 돼봐라. 다 부질없는 짓이다. 그날 식탁엔 저, 남편, 시어머니 이렇게 셋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반찬을 집어드시며 말씀하셨고 남편은 옆에 앉아서 제 쪽은 제대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순간만큼은 남편이 한마디는 해줄 줄 알았어요. 아무리 자기 엄마라도 그렇지. 엄마, 그건 너무 심하잖아. 그 한마디 정도는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끝까지 입을 안 열더라고요. 시어머니 말도 말이지만 저는 그게 더 기가 막혔어요. 18년을 같이 산 사람이 저런 말을 듣고도 입 한 번 안 떼는 걸 보는데 아, 이 사람은 결국 내 편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제 마음이 다치든 말든 엄마랑 부딪히는 게 더 싫은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사실 저는 제가 참는데 익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성격이 아주 모나거나 들이받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웬만하면 좋게 넘기고 어른 앞에서 목소리 높이는 거 싫어하고 사람 사이에 너무 큰 금 가는 것도 싫어하는 편이었죠. 그렇다고 생각 없이 참고만 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한 번쯤 실수할 수 있고 가족이란 건 어느 정도는 참고 맞춰야 굴러간다고요. 특히 결혼 생활은 더 그렇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달랐어요. 시어머니가 제 엄마를 두고 한 그 말은 제가 혼자 사귀고 넘어갈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건 그냥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평생 저를 귀하게 키워주신 엄마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저는 올해 43입니다. 결혼한 지 18년 됐고 중학생 아들 하나 키우고 있어요. 겉으로만 보면 그냥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남편 회사 다니고 저는 살림하고 아이 챙기고 시댁 행사 있으면 빠지지 않고 가고 친정이든 시댁이든 어른들 일 있으면 먼저 움직이고 남들 보기엔 그냥 무난한 며느리였죠. 실제로도 주변에선 저보고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참 싹싹하다. 요즘 며느리답지 않게 잘한다. 시어머니도 남들 앞에서는 꼭 그러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사람은 착해.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시댁일은 잘 챙겨. 그런데 이상하죠. 그 말이 저는 한 번도 진짜 칭찬처럼 들린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늘 칭찬하는 척 하면서도 꼭 사람을 한 단계 낮춰놓고 말씀하셨거든요. 착하긴 한데 눈치는 좀 없지. 마음은 있는데 손이 좀 느려. 내가 말해줘야 움직이는 편이야. 이런 식이요. 대놓고 미워하는 건 또 아닌데 그렇다고 사람을 존중해주는 것도 아니고 듣는 사람만 참 찝찝하게 만드는 말들이 있었어요. 처음엔 저도 그걸 잘 몰랐습니다. 결혼 초에는 어른들은 원래 말투가 좀 저런가 보다 했고 남편도 늘 똑같이 말했거든요. 우리 엄마 원래 말이 좀 그래. 나쁜 뜻은 없어. 저는 그 말을 꽤 오래 믿고 살았습니다. 사실 저희 친정은 그렇게 독한 말을 쓰는 집이 아니었어요. 저는 늦둥이로 태어났거든요. 엄마 아빠가 늦게 본 딸이라 정말 귀하게 자랐습니다. 집이 아주 넉넉했던 건 아니지만 사랑받는다는 느낌은 부족해 본 적이 없어요. 엄마는 늘 제 도시락 반찬 제일 좋은 걸 먼저 챙겨주셨고 아버지는 당신 옷은 아껴도 제 운동화는 꼭 새 걸로 사주시던 분이었어요. 어릴 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크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을 귀하게 여긴다는 게 사람 마음 바탕을 얼마나 다르게 만드는지요. 그래서 저는 사람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게 예의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받은 건 잊지 말고 할 도리는 하고 아무리 화가 나도 남의 부모를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제가 집에서 보고 배운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저 나름대로는 시댁에 할 만큼 했어요. 명절, 제사, 생신, 병원 모시는 일, 반찬 챙기는 일, 각종 경조사까지.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긴 좀 그렇지만 시댁에선 사실상 제가 실무를 거의 다 맡는 편이었습니다. 남편은 늘 한 발 물러나 있었고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걸 고마워한다기보다는 원래 며느리가 해야 하는 일처럼 받으셨어요. 해도 티가 안 나고 안 하면 금방 표가 나는 그런 식이었죠. 그래도 저는 크게 서운해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잘하면 결국 우리 집에 돌아오는 거라고 생각했고 시간 지나면 시어머니도 제 마음을 좀 알아주시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너무 오랫동안 관계를 좋게만 끌고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자꾸 뒤로 미루고 내가 더 참으면 되겠지. 내가 더 부드럽게 말하면 되겠지. 그렇게 넘어온 거죠. 그러다 결국 그날 식탁에서 그 말을 듣게 된 겁니다. 아휴, 오래 사는 것도 병이야. 그날이 왜 더 견디기 힘들었냐면요. 그 말이 그냥 말 한마디로 안 들렸기 때문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몇 달 전 시어머니 칠순 때 있었던 일까지 한꺼번에 떠올랐거든요. 그날 제가 보고도 애써 넘겼던 장면들, 친정엄마가 보여주신 마음,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 마음을 어떻게 받았는지까지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집안은 조용한데 머릿속만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몇 달 전 강릉에서 올라오시던 엄마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뉴스에서는 강원 영동 쪽 폭설이라고 했고 저는 몇 번이나 오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엄마는 끝내 오셨어요. 젖은 신발, 얼어붙은 손, 그래도 딸 체면 세워주겠다고 웃으시던 얼굴이 떠오르는데 갑자기 마음 한구석이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아, 내가 너무 오래 참았구나.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은 따로 있었는데 나는 왜 계속 다른 쪽 체면만 세우고 있었을까?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싸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적어도 누가 잘못했고 누가 선을 넘었는지는 분명히 해야겠다고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시어머니의 그 말이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히려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요즘이야 많이 달라졌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 분위기가 그랬어요. 누가 아프다더라, 누구 집에 무슨 일 있다더라 하면 그냥 못 지나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저희 엄마 아빠도 딱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진 않아도 남한테 할 도리는 해야 하고 받은 정은 잊지 말아야 하고 사람 업신여기고 살면 안 된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엄마 아빠가 늦게 본 딸이라 그런지 정말 귀하게 자랐어요. 아버지는 원래 말수가 적은 분이셨는데도 저한테만은 유독 약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밤에 열이라도 나면 업고 병원으로 뛰어가셨고 학교 준비물 하나 빠졌다고 하면 새벽같이 시장 가서 사오시던 분이셨어요. 엄마는 또 어떻고요? 당신은 늘 아끼고 또 아끼면서도 제 것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챙겨주시려고 했습니다. 겨울이면 원주도 꽤 추웠어요. 저는 늦둥이라 그런지 유독 추위 탄다고 엄마 아빠가 더 챙겨주셨어요. 아버지는 눈 오는 새벽이면 학교 가는 길을 먼저 쓸어두시곤 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신고 갈 양말을 이불 밑에 넣어뒀다가 따뜻하게 신겨 보내셨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사소한 것들이 다 사랑이더라고요. 누군가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느낌, 저는 그걸 아주 자연스럽게 받고 자랐습니다. 엄마는 늘 제게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받은 걸 잊으면 안 된다. 형편이 어려워도 예의는 잃으면 안 된다. 남의 마음 없이 여기는 사람이 제일 못난 사람이다. 그땐 그냥 잔소리인가 했는데 크고 나니까 그 말이 다 엄마 인생에서 나온 말이더라고요. 실제로 엄마는 늘 그러셨어요. 누가 작은 거 하나 줘도 오래 기억하셨고 누가 어려울 때 손 한번 내밀어주면 꼭 갚으려고 하셨어요. 그게 돈이 아니어도요. 반찬 한 통, 따뜻한 말 한마디, 병문안 가는 발걸음 같은 것도 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아버지도 비슷하셨어요. 제가 중학생쯤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동네에서 누가 아버지 흉을 보는 걸 우연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화를 내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집에 와서는 조용히 저한테 그러셨어요. 남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입으로 자기 수준을 드러내는 거다. 사람은 남의 부모 욕하는 순간 끝나는 거야. 그 말도 저는 아직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다툴 수도 있고 서운할 수도 있지만 선은 넘지 말아야 한다고요. 아무리 화가 나도 남의 부모를 함부로 입에 올리면 안 된다고 믿었어요. 남편을 만났을 때도 저는 그런 쪽을 많이 봤습니다. 엄청 유쾌하거나 다정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적어도 무던하고 점잖아 보였거든요. 말수도 많지 않고 제가 이야기하면 잘 들어주는 편이었고 대답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허세가 없고 생활이 반듯해 보여서 저는 그 점이 좋았어요. 결혼 전에 친정에 몇 번 인사 왔을 때도 엄마 아빠는 남편을 좋게 보셨어요. 아버지는 남편이 돌아간 뒤 조용히 그러셨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서 더 낫다. 괜히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보다 저런 사람이 낫지. 엄마도 그러셨어요. 성실해 보이네. 너 힘들게는 안 하겠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솔직히 결혼이라는 게 무조건 뜨겁게 좋아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 사람이라면 적어도 무례하진 않겠다. 사람 함부로 대하지는 않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은 결국 둘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살다 보면 배우자보다 그 집안 분위기가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시어머니가 그랬어요. 처음 시어머니를 뵀을 때 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말씀도 많으시고 웃으면서 분위기 띄우는 스타일이셨어요.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리시고
저한테도 첫날부터 그러셨거든요. 나는 며느리 딸처럼 생각해. 요즘은 시어머니, 며느리 그런 거 없어. 처음엔 그 말이 참 고맙게 들렸어요. 친정엄마도 다녀간 뒤에 그러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싹싹한 편이시네. 너 힘들진 않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말이 좀 다르게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딸처럼은 제가 생각한 그런 따뜻한 의미가 아니었어요. 가깝게 챙긴다기보다 편하게 부리고 서운하면 바로 티낼 수 있는 사람처럼 대하시는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결혼하고 첫 명절 때였어요. 제가 너무 서툴러서 부엌에서 우왕좌왕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웃으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마음은 참 착한데 손이 좀 느려.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뭐. 겉으론 별말 아닌 것 같잖아요. 저도 그땐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런데 시댁 식구들 웃음소리 속에 혼자 서 있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칭찬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대놓고 흉보는 것도 아닌데 꼭 사람 하나 어설프게 만들어 놓는 느낌이었어요. 또 한 번은 제가 친정엄마 병원 검진 때문에 반나절 정도 다녀오겠다고 했을 때였어요. 그때도 시어머니가 대놓고 뭐라고 하신 건 아닌데 표정이 금방 달라지셨어요. 친정이 가까우면 자꾸 들락거리게 돼. 결혼했으면 이제 내 집은 여기지. 그 말을 저는 그때도 그냥 넘겼습니다. 어른들 세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싶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시누이가 시댁 쪽 일로 바쁘다고 하면 시어머니는 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시댁 일에 그 정도는 신경 써야지. 그래도 며느리 체면이 있잖아. 그때 처음 알겠더라고요. 아, 어머님은 같은 행동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시는구나 하고요. 시댁 쪽에 하면 도리고 친정 쪽에 하면 유난. 시누이가 하면 정성이고 며느리가 하면 당연한 것. 그런 기준이 은근하게, 그런데 아주 확실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런 분위기를 모를 리 없었어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늘 같은 식으로 반응했어요. 엄마가 원래 말투가 좀 그래. 나쁜 뜻은 아닐 거야. 당신이 조금만 좋게 받아들여. 저는 결혼 초엔 정말 그 말을 믿으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결혼은 현실이니까 시어머니랑 조금 불편한 부분쯤은 제가 잘 맞춰가면 된다고 생각했죠. 무엇보다 저는 부모님이 저를 귀하게 키워주셨다는 걸 알면서도 결혼하고 나서는 더 애써 잘하려고 했어요. 괜히 친정에서 사랑 많이 받고 자랐다는 이유로 철없단 소리 듣기 싫었고 늦둥이라 응석 많다는 말도 듣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더 성실하려고 했고 더 눈치 보며 움직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제 장점이자 단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누가 기대하면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너무 애쓰는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조금 더 하면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고 내가 조금 더 참으면 갈등이 커지지 않을 것 같고 자꾸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한쪽만 계속 참고 정리하는 관계는 결국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리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상대가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결혼 3년쯤 됐을 때였을까요? 시어머니 생신상을 준비하던 날이 있었어요. 저는 전날부터 장을 보고 음식 준비를 도왔고 아침 일찍 가서 상까지 다 차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어머니는 손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애들답지 않게 그래도 시키면 하긴 해. 우리 며느리가 머리는 좀 둔해도 착해. 그 말을 듣는데 얼굴이 확 화끈거리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도 제가 이런 말에 상처받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노력과 마음을 자꾸 가볍게 다뤄지면 그게 쌓이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한테 처음으로 조금 서운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말씀 좀 그렇지 않아? 남편은 아주 가볍게 대답했어요. 그 정도 가지고 뭘? 엄마가 당신 미워서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 저는 그 말이 더 답답했습니다. 미워서 하는 말이 아니면 듣는 사람이 안 아픈 줄 아는 걸까요? 대놓고 악의를 드러내지 않으면 다 괜찮은 걸까요? 결국 저는 또 혼자 넘겼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다 큰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려고 했거든요. 그냥 저희 집은 표현이 좀 무딘 집이다. 남편은 중간에서 서툰 사람이다. 그렇게 좋게 좋게 정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저 자신한테도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더라고요.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잖아.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말자. 내가 더 현명하게 넘기면 되지. 그런데 참 신기하죠. 사람이 자기 감정을 계속 접어두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깊이 깔리더라고요. 겉으론 멀쩡한데 속으로는 조금씩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땐 몰랐어요. 그게 나중에 이렇게 큰 모욕으로 돌아올 줄은요. 그리고 그 무렵부터 시댁일은 점점 더 제 일이 되어갔습니다. 남편은 늘 한 발 뒤로 물러나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더 자연스럽게 부리기 시작했죠. 결혼 초반만 해도 저는 제가 시댁일을 많이 맡고 있다는 걸 그렇게 크게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새댁이니까, 며느리니까, 처음이니까 더 신경 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친정엄마도 늘 그러셨거든요. 처음 몇 년은 네가 조금 더 움직여라. 사람들 마음 얻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저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억울하더라도 처음엔 제가 좀 더 맞추면 나중엔 자연스럽게 편해질 거라고요. 그런데 결혼 생활이라는 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내가 한번 움직이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내 역할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사소했어요. 명절 장보기 같은 거요. 첫 추석 때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하셔서 그러셨습니다. 시장 좀 같이 가자. 너도 이제 뭐가 얼마나 필요한지 배워야지. 저는 그때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평일엔 퇴근도 늦는 편이었어요. 그래도 토요일 아침 일찍 시어머니 따라 시장에 갔습니다. 나름 배운다는 마음도 있었죠. 시댁 식구들 입맛이 어떤지, 제사는 뭘 준비하는지, 생선은 어떻게 고르는지 그런 걸 익혀두면 나쁠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가보면 배우는 느낌보다 들러리 서는 느낌이 더 강했어요. 시장 상인들한테 시어머니는 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야. 아직 어려서 이런 거 잘 몰라.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뭐. 내가 하나하나 알려줘야 돼. 상인들은 웃고 저도 따라 웃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엔 마음이 자꾸 축 처지더라고요. 제가 정말 몰라서가 아니라 시어머니는 늘 사람들 앞에서 저를 반쯤은 부족한 사람처럼 소개하셨거든요. 대놓고 흉보는 건 아닌데 꼭 한 단계 낮춰 말하는 식이었어요. 그날 장을 봐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남편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 가득 짐을 들고 들어왔는데 남편은 힐끗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고생했네. 그 말 한마디가 또 사람 힘 빠지게 했어요. 같이 한 사람처럼 말은 하는데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요. 저는 신발도 못 벗고 쌀포대부터 부엌에 옮기고 있었는데 남편은 리모컨만 잡고 있었어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명절만 되면 시어머니는 늘 저한테 먼저 전화를 하셨어요. 언제 올 건지, 뭘 사올 건지, 저는 몇 장 붙일 건지, 나물은 어떤 걸 할 건지, 송편은 시킬지 말지. 듣고 있으면
꼭 제가 집안 총무 같았어요. 한 번은 제가 퇴근이 늦어서 전화를 못 받았는데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전화하셨다가 다시 제게 전화하신 적도 있었어요. 왜 전화를 안 받아? 네가 이런 건 좀 바로바로 받아야지. 저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속으로는 황당했어요. 시댁 명절 준비가 왜 저한테는 회사 업무처럼 다가오는 걸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저녁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죠. 이런 건 당신이 중간에서 좀 해주면 안 돼? 어머님이 자꾸 나한테만 직접 연락하시니까 내가 너무 부담돼. 남편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절 보더니 그랬어요. 당신이 더 꼼꼼하잖아. 내가 하면 어차피 빠뜨려서 또 당신이 해야 돼. 듣기엔 인정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죠. 귀찮으니 저한테 넘기는 말이었어요. 그 뒤로도 남편은 늘 비슷했습니다. 제가 잘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결국 제 몫으로 남기는 식이요. 시어머니 생신도 비슷했어요. 생신 며칠 전부터 메뉴를 물어보시고 케이크는 어떤 걸 살지, 식당 예약은 몇 시로 할지, 시누이네까지 합치면 몇 명인지 전부 저한테 물으셨어요. 저는 속으로 당신 어머니 생신인데 당신이 좀 챙겨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결국 또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늘 이렇게 말했거든요. 당신이 훨씬 센스 있잖아. 엄마도 당신이 하는 걸 더 좋아하시고. 처음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제가 센스 있는 아내라서, 며느리라서, 가족을 잘 챙기는 사람이라서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건 칭찬이 아니라 책임 떠넘기기를 예쁘게 포장한 말이었다는 거요. 한 번은 친정엄마가 허리 통증 때문에 병원에 가셔야 해서 제가 반차를 쓰고 모시고 가기로 했던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 전날 시어머니가 병원 예약이 잡혔다며 남편을 통해 말씀을 전하셨죠. 내일 나 좀 병원 데려다 줘야겠다.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친정엄마 병원도 이미 예약돼 있었고 시어머니 병원도 같은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당신이 어머님 좀 모시고 가면 되잖아. 난 엄마 병원 예약이 있어서 거기 가야 돼. 그러자 남편은 너무 쉽게 대답했습니다. 내일 회의가 있어서 안 돼. 당신이 엄마 먼저 모셔다 드리고 장모님 병원은 예약을 바꾸면 안 될까? 그 말을 듣는데 서러움이 확 밀려왔어요. 제 엄마 병원은 미뤄도 되고 당신 엄마 병원은 안 미뤄도 되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그때도 저는 큰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친정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미안한데 예약 좀 늦출 수 있을까요? 엄마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씀하셨어요. 괜찮다. 엄마가 혼자서 갔다 올게. 시어머니 먼저 모셔라. 그 말 듣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늘 이런 식이었거든요. 제 친정은 언제나 뒤로 밀렸고 그걸 제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상하게도 저 자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또 그런 제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병원 가는 길 내내 이러셨죠. 늙으니까 병원 다니는 게 일이야. 자식 키워봐야 이런 날 써먹는 거지. 그 말이 제 귀엔 꼭 이렇게 들렸습니다. 너는 내 자식도 아닌데도 내 자식처럼 써야 하는 사람이라는 뜻처럼요. 시댁 행사 때마다 반복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바로 돈과 정성의 방향이 늘 한쪽이라는 거였어요. 명절 선물만 해도 그랬어요. 시댁에는 늘 신경 써서 보냈고 시누이네 아이들 세뱃돈까지 챙겼습니다. 반면 친정엔 늘 한 발 물러서게 되더라고요. 예산이 빠듯하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솔직히 더 큰 이유는 남편 눈치였어요. 시댁에 뭐 하나 덜하면 티가 나지만 친정은 제가 좀 못해도 이해해 줄 거라는 생각을 너무 당연하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 번은 친정아버지 제사에 맞춰 제사상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계산기를 두드리다 말고 그러더라고요. 이번 달 카드값 너무 많이 나왔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말문이 턱 막혔어요. 그렇게까지라는 말이 참 잔인하더라고요. 제가 시댁엔 해마다 당연하게 해오던 것들이 친정 쪽으로 향하기만 하면 왜 갑자기 구지가 되고 왜 그렇게까지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니 생신 때 식당 예약하고 선물 사는 건 그렇게까지 아니고? 그러자 남편은 바로 표정을 굳혔어요. 왜 또 그렇게 비교해? 친정이랑 시댁은 상황이 다르잖아. 저는 그 말이 참 신기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건지요. 양가 부모님 모두 나이 들어가시고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은데 남편한테는 늘 자기 쪽 부모가 더 우선이고 제 쪽 부모는 조금 덜 챙겨도 되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 타협하려고 했어요. 남편이 대놓고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시어머니도 아기를 갖고 일부러 이러는 건 아닐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썼죠.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제 결혼 생활 전체가 너무 허무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정확한가 봐요. 입으로는 괜찮다, 이해하자, 그러고 살아도 몸은 압니다. 명절 전날이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지고 시어머니 전화벨만 울려도 어깨가 굳고 남편이 엄마가 그러는데라는 말만 꺼내도 피곤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쯤 저는 비로소 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며느리나 아내라기보다 불편한 일을 대신 처리하는 사람에 더 가깝다는 거요. 시어머니는 제게 늘 할 일을 주셨고 남편은 그걸 당연하게 받게 만들었고 저는 그 사이에서 감정은 접어두고 실무만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때쯤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며느리인지 아니면 이 집 행사 담당인지 모르겠다고요. 시어머니 일정은 늘 제 수첩에 먼저 적혀 있었고 친정엄마 병원 예약 날짜는 그 뒤에 밀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조금 더 참자, 지나보면 괜찮아질 거라고요. 한 번은 시누이 남편이 가족 모임 자리에서 농담처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형수님이 사실상 이 집 총무네, 총무. 다들 웃었고 저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더라고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였으니까요. 저는 그 집 총무였고 기사였고 행사 담당이었고 때론 감정 쓰레기통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누구도 저를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으로 보진 않았어요.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아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더 그랬습니다. 제가 삐치거나 화를 내면 달래기보다 먼저 피곤해했어요. 또 왜 그래? 그렇게까지 기분 나쁠 일이야? 당신이 좀 좋게 생각하면 안 돼? 좋게 생각하면 안 돼? 저는 그 말이 제일 싫었습니다. 그건 결국 내 감정이 문제다라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시어머니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제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만 문제인 것처럼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참으면 참을수록 선은 더 뒤로 밀렸고 시댁은 점점 더 저를 당연한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시어머니 칠순이었어요. 그 칠순을 준비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분명히 느꼈습니다. 아, 이 집은 내가 얼마나 애쓰는지보다 내가 얼마나 쓸모 있는지에 더 관심이 있구나 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친정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폭설을 뚫고 올라오셨는지 저는 평생 잊지 못하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칠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꺼내신 건
생신 반년 전쯤이었어요. 처음엔 정말 아무 뜻 없는 말처럼 시작됐습니다. 내 친구 누구는 칠순을 호텔에서 했다더라. 누구는 사진도 찍고 답례품도 돌리고 자식들이 참 성의 있게 해줬대. 이런 말씀들이요. 한두 번이면 그냥 듣고 넘겼을 텐데 시어머니는 만날 때마다 꼭 한 번씩 그 얘기를 꺼내셨어요. 처음엔 저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남들 잔치 이야기하면서 은근히 부러움을 표현하시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말은 그냥 부러움이 아니라 요구처럼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뭐 거창한 건 바라지도 않아. 그냥 가족들하고 친척들 모여서 얼굴 보고 밥 한 끼 하면 되지. 그런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밥 한 끼는 제가 생각하는 밥 한 끼가 아니었어요. 조용한 식당 방 하나 잡고 가까운 가족끼리 식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진도 찍고 답례품도 돌리고 친척들 빠짐없이 부르고 시누이네 시대까지 체면 봐가며 자리를 만들고 싶은 쪽에 가까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저희 형편이 아주 넉넉한 건 아니었어요. 아이 학원비도 점점 늘어나고 있었고 남편 회사도 몇 년째 월급이 크게 오르지 않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칠순도 가족끼리 조용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표정이 바로 굳더라고요. 내가 무슨 대단한 걸 해달랬니? 평생 자식 키워놓고 칠순도 제대로 못 받아보면 내가 뭐가 되냐? 남들은 다들 번듯하게 하는데 나는 그렇게 대충 넘어가라는 거니? 그때 남편이 옆에서 또 그러더라고요. 한 번뿐인 칠순인데 그냥 해드리자. 당신이 너무 줄이려고만 하지 말고. 저는 속으로 정말 답답했어요. 당신이 너무 줄이려고만 하지 말고가 아니라 그 돈이 어디서 나가고 누가 예약하고 누가 사람 숫자 맞추고 누가 빠진 친척들 전화까지 다 하느냐의 문제였거든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제가 더 말을 보태면 괜히 못된 며느리처럼 보일 것 같아서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 칠순잔치는 사실상 제가 총괄하게 됐어요. 한정식집 알아보고 날짜 맞추고 사진 촬영 가능한지 확인하고 메뉴 가격 비교하고 답례품까지 고르는 일 전부요. 시어머니는 전화할 때마다 조건을 조금씩 바꾸셨습니다. 방은 너무 좁으면 안 돼. 사진 찍을 자리도 좀 예쁘게 나오는 대로 알아봐. 답례품은 너무 싸 보이면 안 된다. 저번에 누구네는 한과 세트도 돌렸다는데 우리도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니? 처음엔 저도 어른 칠순이니까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당도 몇 군데 직접 가보고 상차림도 비교해보고 사진 찍을 자리 채광까지 봤어요. 견적표까지 적어가며 남편한테 보여주면 남편은 늘 비슷한 말만 했습니다. 당신이 잘 알아서 해. 엄마 마음 상하지 않게만 하면 되잖아. 그 말도 참 이상했어요. 겉으론 저를 믿는 말 같지만 사실은 모든 책임을 저한테 넘기는 말이잖아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예산을 맞추고 있는데 남편은 늘 뒤에서 결과만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 마음 상하지 않게. 그 말 안에는 늘 제 마음이 빠져 있었습니다. 칠순이 가까워질수록 시어머니 요구는 더 많아졌습니다. 하객 명단도 계속 늘어났어요. 처음엔 가까운 친척만 부른다더니 나중엔 아버님 쪽 먼 친척들까지 챙겨야 한다고 하셨고 시누이는 또 엄마 친구분들도 몇 분 모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고 말을 보탰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그러면 예산이 좀 많이 올라가요라고 말씀드리자 시어머니는 대뜸 이러시더라고요. 칠순인데 돈 좀 쓰면 어때? 사람 사는데 이런 날 아니면 언제 체면 세우니? 그때 저는 체면이라는 단어가 참 싫어졌습니다. 그 체면이라는 걸
왜 늘 제 손과 제 시간과 제 마음으로 세워야 하는지도 점점 의문이 들었고요. 그 와중에 저를 붙잡아준 사람은 역시 친정엄마였어요. 엄마는 제가 힘들다는 말을 길게 하지 않아도 대충 눈치채는 분이었거든요. 어느 날 밤 전화를 하셨는데 제 목소리만 듣고도 그러셨어요. 예, 너 요즘 많이 피곤하구나. 아니에요, 엄마. 그냥 어머님 칠순 준비하느라 좀 정신이 없어요. 그렇지. 잔치 준비가 원래 품이 많이 들지. 엄마, 그런데 오시지 않으셔도 돼요. 날씨도 춥고 길도 멀잖아요. 엄마는 그 무렵 강릉에 계셨습니다. 원주에서 살다가 아버지 돌아가신 뒤 바닷바람이라도 쐬며 지내시겠다고 강릉으로 옮기셨거든요. 그런데 하필 잔치 전날부터 강원 영동 쪽에 눈이 무섭게 내렸어요. 뉴스에서는 외출 자제하라고 했고 저는 전화를 몇 번이나 걸어오시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돈 칠순인데 내가 어떻게 안 가니? 내가 안 가면 네가 얼마나 머쓱하겠어. 내 몸이 조금 힘들어도 사람 도리는 해야지. 그 사람 도리라는 말이 저는 참 아프면서도 고마웠어요. 시어머니도 늘 도리를 말씀하셨지만 엄마가 말하는 도리는 전혀 다른 결이었거든요. 체면을 위한 도리가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딸 처지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도리였어요. 잔칫날 아침, 저는 새벽부터 식당에 먼저 나가 있었습니다. 예약 확인하고 상차림 점검하고 답례품 수량 다시 세고 사진 기사 도착 시간 맞추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는데도 마음 한쪽은 계속 엄마한테 가 있었어요. 이 눈길에 정말 오고 계신 건가? 혹시 중간에 너무 힘드셔서 돌아가시는 건 아닐까? 넘어지신 건 아닐까 싶어서요. 식당 앞에 잠깐 나가 있는데 멀리서 익숙한 걸음이 보이더라고요. 검은 패딩 위에 진회색 목도리를 둘둘 감고 두 손으로 가방을 꼭 쥔 채 천천히 걸어오는 엄마 모습이었어요. 눈길을 오래 걸으셨는지 바짓단 끝이 젖어 있었고 신발엔 눈 녹은 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얼굴은 추위에 벌겋게 얼어 있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웃으시더라고요. 예, 많이 바쁘지? 그 한마디를 듣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평생 제일 든든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왜 그렇게 애처로워 보였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엄마, 오시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왜 이렇게 무리해서 오셨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엄마가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웃으셨어요. 사돈 칠순인데 내가 빠지면 되겠니? 길이 좀 미끄럽긴 했어도 올만했어. 강릉에서 이른 새벽에 출발하셨다는데도 길이 미끄럽고 차편이 작고 늦어져서 평소보다 훨씬 오래 걸렸다고 하셨어요. 그 연세에 그 눈길을 뚫고 올라오신 걸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런데 엄마 손을 잡아보니까 얼음장처럼 차갑더라고요. 저는 순간 울컥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늦둥이 딸이라고 평생 귀하게만 다뤄주던 엄마가 이 나이에 눈길을 뚫고 몇 번을 갈아타고 딸 시댁 잔치에 혹시 체면 깎일까봐 그렇게 오신 거잖아요. 엄마는 자리에 앉기 전에 제 손에 조용히 봉투 하나를 쥐어주셨어요. 이거 사돈께 드려. 저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부조지 뭐겠니? 아니에요, 엄마. 오셔도 그냥 얼굴만 비추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이건 해야지. 저는 그 자리에서 봉투를 열어볼 수는 없었지만 느낌이 이상해서 화장실 쪽으로 가서 슬쩍 확인해 봤어요. 그 안에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간 손이 떨리더라고요. 엄마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나중에 엄마 말씀을 듣고 알았는데 그 돈도 한 번에 마련한 게 아니라 몇 달 전부터 조금씩
따로 접어두신 돈이었어요. 제가 혹시라도 시댁에서 친정이 성이 없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그러셨다는 걸 알고 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엄마한테 다시 갔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 많아요. 이걸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러자 엄마가 아주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너 시집살이 하면서 괜히 친정이 욕먹으면 안 되잖니.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줘야지.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눈물이 쏟아질 뻔했어요. 엄마는 80을 앞둔 나이에도 제 걱정부터 하는데 저는 그 엄마를 모시고 편하게 식사 한번 제대로 못하는 처지가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런데 더 속상한 일은 그 다음이었어요. 제가 시어머니께 봉투를 전해드리자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딱 그런 표정을 지으셨거든요. 놀라긴 했는데 고마움보다 먼저 계산이 도는 표정이랄까요? 아유, 사돈이 뭘 이렇게까지 하셨어. 말은 그렇게 하시면서 봉투는 바로 받아 챙기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그래도 사돈이면 이 정도 도리는 하셔야지. 덕분에 내 체면이 서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먼저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런 날씨에 저 연세에 그렇게 먼 길 오셔서 큰돈까지 하셨으면 최소한 고생하셨다는 말이 먼저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엄마의 정성을 그저 자기 체면을 세워준 일로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참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는 그 말도 못 들은 척 웃으셨어요. 어른들은 참 그렇잖아요. 기분이 상해도 자식 앞에서 티 안 내려고 더 웃고 더 괜찮은 척 하시니까요. 잔치는 겉으로 보기엔 잘 끝났어요. 사진도 찍고 친척들도 며느리가 준비 많이 했네 한마디씩 해주고 시어머니도 종일 기분 좋은 표정이셨죠. 남편도 사람들 앞에서는 저한테 고생했다 한마디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그날 종일 마음이 무거웠어요. 차에 올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시어머니는 뒤에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참 괜찮았다. 누구는 답례품 잘 골랐다더라. 사돈도 사람 괜찮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 대꾸도 못했어요. 눈물이 찰 것 같아서요. 잔치가 끝나고 엄마를 배웅하러 나갔을 때였어요. 눈은 좀 잦아들었지만 길은 여전히 질퍽했고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엄마는 목도리를 고쳐 매시며 제게 그러셨어요. 오늘 고생 많았지? 아니에요. 엄마가 더 고생하셨죠. 내가 뭐. 사돈 칠순인데 당연히 와야지. 엄마, 그 돈은 너무 컸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제 얼굴을 한참 보다가 조용히 웃으셨어요. 네가 시댁에서 말 안 듣는 며느리 소리 안 들으면 됐지. 엄마는 그걸로 됐다.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줄 알았어요. 엄마는 끝까지 당신 체면이 아니라 제 체면을 걱정하셨거든요. 그래서 더 미안했고 더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욕실 문을 닫고 혼자 울었습니다. 인해서 운 것도 아니고 그냥 눈물만 줄줄 흘렀어요. 너무 억울해서라기보다는 저를 그렇게 귀하게 키운 엄마가 제 시댁 체면 세워주겠다고 눈길을 뚫고 와서 큰돈까지 내고 그걸 또 아무렇지 않게 당연한 듯 받아들이는 사람들 틈에 제가 서 있다는 게 너무 서글펐습니다. 그날 저는 막연하게라도 느꼈어요. 아, 언젠가 이 장면이 다시 떠오를 날이 오겠구나. 그리고 그때는 오늘처럼 넘기지 못하겠구나 하고요. 정말 그랬습니다. 몇 달 뒤 제가 엄마 팔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을 때 저는 그날의 장면을 다시 떠올리게 됐으니까요. 시어머니 칠순이 끝난 뒤로 한동안은 겉으로 아주 평온해 보였습니다. 잔치도 무사히 끝났고 친척들 사이에서도 말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잔치 잘했다.
음식 괜찮았다. 며느리가 고생 많았다. 그런 이야기들이 오갔고 시어머니도 한동안 기분이 꽤 좋아 보이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잔치가 끝나고도 마음이 개운하지가 않았습니다. 폭설 뚫고 오신 엄마 모습, 100만 원 봉투를 건네시던 손, 그리고 그걸 받으며 사돈이면 이 정도 도리는 하셔야지 하던 시어머니 목소리가 자꾸만 뒤늦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남편은 잔치가 끝난 다음 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고생했네. 엄마도 만족하신 것 같고 잘 끝났잖아. 그 말을 듣는데 묘하게 허탈했습니다. 정말 남편 눈에는 그날이 그냥 잘 끝난 행사였구나 싶었어요. 누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누가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그 안에서 누가 서운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요. 시어머니는 칠순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그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그날 사진 잘 나왔더라. 누구는 답례품 어디서 했냐고 묻더라. 사돈도 사람 괜찮아. 그날 체면 세워주셨잖아. 시어머니는 친정엄마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맙다거나 고생하셨다거나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표현은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그저 자기 칠순잔치 체면을 살려준 사람처럼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만 생각했어요. 저건 받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의 말이다. 그 무렵부터 저는 제 친정엄마 팔순을 조심스럽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곧 80이셨거든요. 사실 칠순 때는 코로나 분위기도 있었고 엄마 성격상 거창한 걸 워낙 싫어하셔서 그냥 넘어간 느낌이 컸어요. 그런데 마음 한편엔 계속 남아 있었어요. 엄마한테도 따뜻한 자리 한 번은 만들어드리고 싶다. 아주 크지 않아도 좋고 요란하지 않아도 좋지만 적어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건강하세요 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식사 자리 하나쯤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친정 엄마한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엄마, 내년에 팔순이시잖아요. 식사라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손사래부터 치셨어요. 아휴, 무슨 팔순잔치냐. 그냥 가족끼리 밥이나 먹으면 됐지. 괜히 돈 쓰지 마라. 그래도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늘 괜찮다 하셨지만 진짜 괜찮아서가 아니라 남한테 짐 될까봐 그러신다는 걸 이제는 알 나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담스럽지 않게 정말 작은 식사 자리로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가까운 친척 몇 분 모시고 분위기 좋은 한정식집 방 하나 잡아서 조용히 식사하고 사진 한 장 남기고 엄마 좋아하시는 떡 케이크 하나 준비하고 딱 그 정도만 해도 제 마음엔 충분할 것 같았어요. 원주에 계신 이모와도 몇 번 통화했어요. 이번엔 내 엄마 팔순이니까 네가 마음 쓰는 만큼만 해드려라. 이모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이상하게 제 마음은 편하지 않더라고요. 식사 자리 하나 잡는 일인데도 왜 꼭 허락받는 사람처럼 눈치를 보게 되는지 저도 답답했습니다. 문제는 남편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처음 꺼냈을 때 남편은 휴대폰만 보다가 아주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당신 알아서 해. 이 말이 얼핏 들으면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닌 그냥 무난한 말 같죠. 그런데 저희 결혼 생활에서 이 말은 늘 같은 뜻이었어요. 관심도 책임도 없지만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건 내 몫이다. 그래도 저는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알아서 하라는 게 당신은 그냥 와서 식사만 하면 된다는 뜻이야? 남편은 귀찮다는 듯 저를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 엄마 팔순이면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지. 다만 너무 요란하게만 하지 마. 그 순간 제 속이 약간 서늘해졌어요.
저는 아직 잔치라고도 안 했거든요. 그냥 식사 자리 이야기만 했는데 남편은 벌써부터 너무 요란하게만 하지 말라고 선을 긋고 있었던 거예요. 한 번은 시댁에 반찬을 가져다 드리러 갔다가 시어머니가 텔레비전에서 어느 집 잔치 장면을 보시면서 혼잣말처럼 하시는 걸 들었어요. 요즘도 팔순잔치 하네. 참 별걸 다 한다. 또 한 번은 시누이가 와 있던 날 누구네 팔순잔치를 자녀들이 크게 했다는 얘기를 꺼내자 시어머니가 웃으며 그러셨어요. 그건 자식들이 돈이 남아도는가 보지. 난 그런 거 보면 참 유난이다 싶더라. 그 말을 들었을 때도 저는 그냥 웃으며 넘겼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자꾸만 불길한 기분이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는 자기 쪽 행사에는 늘 도리와 체면을 말씀하시면서 남의 집 행사에는 아주 쉽게 유난이라는 딱지를 붙이시는 분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저는 엄마 팔순 이야기를 아예 접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번만큼은 제 마음이 좀 단단했습니다. 그동안 친정 쪽 일은 늘 조금씩 뒤로 미뤄졌고 다음에 형편 좀 나아지면 조용히 하자 하면서 자꾸 작아졌거든요. 그런데 팔순은 정말 다음이 없잖아요. 칠순은 놓쳤고 팔순도 그냥 넘기면 저는 오래 후회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식당도 슬쩍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 드시기 편한 한식 위주, 주차 편하고 방이 조용한 곳. 시어머니 칠순처럼 답례품이나 사진 촬영까지는 욕심내지 않았고 정말 식사와 가족사진 한두 장 정도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뭘 하는 것 자체보다 이 이야기를 시댁에 어떻게 꺼내야 하나 그게 더 부담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집은 이상하게도 제가 친정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거든요. 시댁 행사 얘기는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시어머니 병원, 시누이 일, 조카 선물 같은 건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여지는데 제가 친정엄마 안부나 친정 일정 이야기를 꺼내면 분위기가 꼭 한 박자 식었습니다. 누가 대놓고 싫은 티를 내는 건 아닌데 미묘하게 공기가 굳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괜히 말을 줄이게 됐고 결국 제 쪽 이야기는 늘 짧게 끝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날짜가 어느 정도 잡혀가니 결국 시댁에도 말씀을 드려야 했어요. 괜히 나중에 겹치거나 뒤늦게 들어서 서운하다는 소리 나오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도 저는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질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좋아하지는 않아도 대놓고 무시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 시댁에 들렀다가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조심스럽게요. 어머님, 이번 가을쯤 저희 엄마 팔순이라서요. 아주 크게는 아니고 가족끼리 식사 자리만 하려고 해요. 혹시 날짜가 겹칠까봐 미리 말씀드리려고요. 그 말을 꺼내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딱 그 정도만 기대했습니다. 그래, 잘 해드려라. 아니면 그러냐, 날짜만 잘 잡아라. 그 정도의 반응이요. 그런데 불길한 예감은 왜 그렇게 잘 맞는지요. 제가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미묘하게 굳는 걸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입꼬리는 여전히 올라가 있었지만 눈빛이 싸늘해졌어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먼저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실지 몰라도 좋은 반응은 아니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하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제가 친정엄마 팔순 이야기를 꺼낸 건 정말 조심스럽게였습니다. 무슨 대단한 잔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아니었고 그저 날짜가 겹치거나 뒤늦게 들으셨다고
서운해 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말을 마치자마자 시어머니가 아주 가볍다는 듯 웃으셨어요. 아휴, 오래 사는 것도 병이야. 그 말이 너무 갑작스럽게 나와서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시어머니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멈칫하는 걸 보고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으시더라고요. 그 나이에 무슨 잔치를 또 해? 늙으면 조용히 자식들 안 귀찮게 사는 게 제일이지. 솔직히 팔순이면 잔치할 나이도 아니야.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제 엄마예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어이없다는 듯 저를 쳐다봤어요. 아니, 틀린 말했니? 내가 죽으라고 했어. 뭘 했어? 그 나이면 그냥 가족끼리 조용히 밥 먹으면 됐지. 뭘 또 잔치를 하냐는 거지. 그 말은 더 기가 막혔어요. 제가 처음부터 가족끼리 식사 자리만 하려고 한다고 말했는데도 시어머니 머릿속에서는 이미 그게 유난스러운 잔치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저는 남편 쪽을 한번 봤어요. 남편이 뭔가 말해주길 바랐습니다.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장모님한테 너무한 말이에요. 정말 그 정도만이라도 해주길 바랐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 눈을 피하더니 물컵만 들어 한 모금 마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선 저 혼자였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말을 잇지 못하자 더 쉽게 생각하셨는지 오히려 말을 덧붙이셨어요. 우리 칠순이랑은 다르지. 칠순은 아직 한창이지. 그런데 팔순은 말이야. 그 정도 되면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나아. 괜히 돈 들이고 사람 불러서 뭘 하니. 그 말을 듣는 순간 강릉에서 올라오시던 엄마 모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눈 녹은 물에 젖은 바짓단, 얼어있던 손, 그래도 딸 앞에서는 끝내 웃으시던 얼굴이요. 그래서 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꾹 깨물고 한 번 더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엄마도 어머님 칠순 때 힘들게 오셔서.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말을 자르셨어요. 아니, 그 얘길 왜 자꾸 엮니?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사돈이 온 건 사돈도리로 온 거고, 그렇다고 내가 그 집 팔순까지 다 챙겨야 하냐? 그 말을 듣는데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너무 본심 같아서요. 평소엔 적당히 포장하고 돌려 말하던 분이 그날은 그냥 있는 생각을 바로 꺼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무서웠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여전히 가만히 있었어요. 정말 그게 저는 제일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시어머니의 막말도 상처였지만 제 남편이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남편을 보며 물었습니다. 당신도 어머니 말이 맞다고 생각해? 남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잠깐 머뭇거리더니 아주 피곤하다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말이 좀 심한 건 맞는데 당신도 그냥 적당히 넘기면 안 돼? 적당히.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제 엄마가 사람 취급도 못 받는 말을 들었는데 또 제가 적당히 넘겨야 한대요. 시어머니 기분도 남편 마음도 집안 분위기도 다 제가 적당히 넘어가면서 지켜야 하는 거였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정말 조용했어요. 평소 같으면 라디오라도 켰을 텐데 그날은 그것조차 없었습니다. 그 정적이 참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한참을 가다가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오늘 어머니 말 진짜 괜찮았어? 남편은 한숨부터 쉬었어요. 내가 괜찮다고 했어? 심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분위기 험하게 만들 필요가 있냐는 거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마음이 식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중요한 건 무슨 말이 오갔느냐가 아니라 그 말 때문에 분위기가 불편해졌다는 사실이었어요. 누가 상처받았는지보다 지금 집안 공기가 어색해졌다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고 며칠 뒤 저는 시댁에 반찬을 가져다 드리러 잠깐 들렀어요. 하필 그날은 손에 들고 있던 반찬통이 무거워서 문 앞에서 잠깐 숨을 고르고 있었죠. 그런데 안방 쪽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크게 들리더라고요. 누구랑 통화 중이신 것 같았어요. 가만히 들으려던 건 아니었는데 제 이름이 언뜻 들리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멈칫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모님인지 가까운 친척분인지와 통화 중이셨어요. 얘 친정은 유난이야, 유난. 무슨 팔순잔치를 한다고 그래. 돈 있으면 자식이나 도와주지. 그 나이에 무슨 잔치야. 내 칠순 때야 사돈이니 체면상 온 거지. 내가 그 집 팔순까지 가야 하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저한테 하신 말은 순간적인 실수도 아니고 감정적으로 툭 튀어나온 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원래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문 앞에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반찬통이 너무 무거웠는데도 그걸 놓을 생각도 못했어요.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으면 몸이 잠깐 멈추잖아요. 딱 그랬습니다. 그 짧은 통화 몇 마디가 그동안 제가 애써 좋게 해석해왔던 모든 걸 한꺼번에 무너뜨렸어요. 아, 내가 괜히 예민했던 게 아니었구나. 아, 저 말은 원래 저분 안에 있던 생각이었구나. 아, 남편이 말한 생각 없이 한 말이 아니었구나. 그날 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으셨어요. 왔니? 반찬 뭐 해왔어? 저는 그 순간 정말 무서웠어요. 조금 전까지 제 친정을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저를 보자마자 아무렇지 않게 일상적인 얼굴로 돌아오는 게요.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 얼마나 익숙하면 그렇게 바로 표정을 바꿀 수 있을까 싶어서요. 그날 집에 돌아와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분노보다 허탈함이 컸어요. 내가 그동안 뭐 하려고 이렇게 애썼지. 왜 늘 시댁 쪽 체면부터 살피며 살았지. 왜 친정엄마 마음은 자꾸 뒤로 미뤄왔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허탈함보다 더 큰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분노였어요. 그리고 그 분노는 시어머니한테만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듣고도 보고도 늘 중간에서 빠져나가기만 했던 남편에게도 향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아주 분명하게 생각했어요. 이 문제를 그냥 넘기면 안 되겠다고요.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사과를 받든 관계를 정리하든 이제는 선을 그어야겠다고요. 그리고 그 결심이 결국 저를 시어머니와 남편 앞에 다시 앉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 통화 내용을 듣고 돌아온 날, 저는 곧장 따지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속으로 사귀고 넘어갔겠지만 그렇다고 아무 준비 없이 감정만 앞세워 들이받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는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화가 나도 일단 마음을 정리하고 내가 왜 화가 났는지부터 차근차근 짚는 편입니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며칠 동안 일부러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지냈어요. 남편한테도 그날 들은 이야기를 바로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한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안에서 하나씩 정리를 했어요. 내가 왜 이 말을 그냥 넘기면 안 되는지, 내가 무엇을 사과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번에도 남편이 애매하게 중간에서 빠져나가려 하면 나는 어떻게 할 건지까지요. 그 며칠 사이 남편은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회사 다녀오고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아이 학원 시간 챙기고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요. 그 태도가 저는 더 서글펐어요. 저는 며칠째 가슴 한가운데 돌덩이 하나 얹어놓은 것처럼 답답한데 남편은 그냥 불편한 일이 지나가기만 기다리는 사람 같았거든요. 결국 저는 날짜를 정했습니다. 아이 학원 가는 평일 저녁, 시어머니가 저녁 드시러 저희 집에 오는 날로요. 일부러 피할 수 없는 자리를 만든 겁니다. 또 미루고 또 얼버무리고 또 적당히 넘어가면 결국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식탁을 차려놓고도 손이 조금 떨렸어요. 무서워서라기보다는 이번 대화가 잘못되면 정말 되돌아가기 어려워질 거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은 아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슬프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마음이었죠. 사실 저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를 완전히 꺾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요. 정말 딱 한마디, 내가 말을 심하게 했다는 인정만 들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과보다 체면이 먼저인 걸 보면서 저도 더는 물러설 이유가 없더라고요. 식사를 거의 마칠 무렵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에 저희 엄마 팔순 이야기 나왔을 때 하신 말씀 있잖아요. 시어머니는 국을 뜨시다가 잠깐 저를 보셨어요. 무슨 말?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래 사는 것도 병이라고 하신 말씀요. 그 말씀 다시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순간 식탁 위 공기가 멈춘 것 같았어요. 남편도 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그대로 굳었고 시어머니는 저를 빤히 보시더니 표정을 바꾸셨어요. 갑자기 그 얘기를 왜 꺼내? 정확히 듣고 싶어서요. 어머님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건지요. 남편이 그때 바로 끼어들더라고요. 아, 또 그 얘기야? 그만 좀 해. 다 지난 일인데. 저는 남편 쪽은 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지나간 일인지 아닌지는 제가 정할게요. 그 말을 들은 게 저고 그 말의 대상이 우리 엄마니까요. 시어머니는 바로 표정이 싸해지셨어요. 그리고는 늘 그러셨듯 먼저 모른 척하는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내가 무슨 그렇게 큰 말을 했다고. 말이라는 게 그냥 오다 가다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저는 그 말에 오히려 더 차분해졌습니다. 오다 가다 나온 말이라고 하기엔 너무 선 넘는 말이었어요. 제 엄마 팔순 이야기 듣고 오래 사는 것도 병이라고 하신 건 그냥 실수라고 넘기기 어려워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곧바로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아니, 틀린 말 했니? 그 나이에 무슨 잔치를 또 하냐는 거지. 늙으면 조용히 자식들 안 귀찮게 사는 게 제일이지.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지막 남아있던 기대마저 내려놨어요. 적어도 그 자리에서는 내가 말을 심하게 했구나. 사돈한테 미안했다. 그 정도는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가 어머님 칠순 때 어떻게 오셨는지 기억하시죠? 폭설 뚫고 오셨어요. 그날 오시지 말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도 제 체면 깎일까봐 새벽부터 움직이셔서 오셨어요. 그리고 100만 원 부족까지 하셨고요. 시어머니는 그 말에 조금 불편한 기색을 보이셨지만 곧바로 입을 여셨어요. 그래서 그건 사돈이니까 하신 거지. 내가 해달라고 했니? 사돈이면 그 정도는 서로 하는 거야. 그 말을 듣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결국 받는 건 다 받으시고 정성은 다 도리로 포장해 당연하게 여기시고 정작 저희 엄마를 향한 말에는 미안함이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받으실 건 다 받으시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희 엄마는 어머님 체면 세워드리려고 눈길 뚫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몇 달 지나서 그 엄마 팔순 이야기 듣고 오래 사는 것도 병이라고 하시면 그건 사람한테 할 말이 아니잖아요. 남편이 그제야 짜증이 난 얼굴로 말을 끊었습니다. 둘 다 그만 좀 해. 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일을 크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 내가 엄마 욕했어? 내가 먼저 막말했어? 나는 그냥 우리 엄마 팔순 식사 자리 말씀드린 것뿐이야. 그런데 당신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고 당신은 또 아무 말도 안 했잖아. 남편은 곤란하다는 표정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엄마 말이 심했던 건 맞는데 그렇다고 꼭 이렇게 사과까지 받아야 해? 그 말이 정말 결정적이었습니다. 사과까지 받아야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도 이 문제는 누가 상처를 줬느냐가 아니라 왜 여기까지 끌고 오느냐였던 거예요.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는 더 차분해졌어요. 사과를 받아야 하냐고? 당신 어머니 칠순 때 우리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당신도 봤잖아. 눈길 뚫고 올라와서 허리 아픈 사람인데 끝까지 자리 지키고 100만 원 봉투까지 건넨 거 당신이 봤잖아. 그런데 당신은 그 엄마가 오래 사는 것도 병이라는 말을 들어도 지금도 사과까지 받아야 하냐고 해? 남편은 입을 다물었어요. 그게 인정인지 회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저는 너무 익숙해서 더 서글펐습니다. 늘 그랬거든요. 중요한 순간마다 남편은 결정을 미뤘고 중간에 서 있는 척하며 결국 자기 쪽 사람을 지켰어요.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꺼낸 말은 사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었어요. 저 그날 어머님 통화도 들었어요. 순간 시어머니 표정이 딱 굳었습니다. 무슨 통화? 고모님이랑 통화하셨잖아요. 우리 친정은 유난이라고 하셨고 돈 있으면 자식이나 도와주지 팔순잔치는 무슨 팔순잔치냐고 하셨고요. 어머님 칠순 때는 사돈이니 체면상 온 거지. 왜 내가 그 집 팔순까지 가야 하냐고도 하셨죠. 그 순간 시어머니 얼굴색이 확 변했어요. 남편도 저를 쳐다보는데 놀란 눈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도 그 말은 처음 듣는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그조차도 위로가 되진 않았습니다. 설령 처음 듣는 말이었다고 해도 남편은 이미 그 전 막말만으로도 충분히 제 편에 섰어야 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예상대로 바로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엿들은 네가 더 문제 아니냐? 남의 통화를 왜 듣고 서 있었어? 집에 온 사람이 인기척도 없이 서 있으면 어떡하니? 저는 그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는 늘 불리해지면 논점을 바꾸는 분이었거든요. 잘못한 말을 사과하는 대신 그걸 듣게 된 경위를 문제 삼는 식이요. 그래서 저는 흔들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좋아요. 제가 들은 게 잘못이라 칠게요. 그럼 어머님이 하신 말은 잘못 아니세요? 받으실 땐 돌이라면서 저희 엄마는 유난이라고 하신 게 사람 돌이에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붉어진 채 소리치셨어요. 아주 사람을 몰아가네. 내가 내 친정 욕을 하길 했니? 뭘 했니? 그냥 늙으면 조용히 사는 게 낫다는 말 한마디 한 걸 가지고 이렇게 일을 키워? 그때 저는 알았어요. 이분은 절대 사과하지 않겠구나. 설령 당신이 잘못했다는 걸 알더라도 그걸 인정하는 순간 자기 권위가 무너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구나 하고요. 그래도 저는 마지막 기회는 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라도 제가 너무 성급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머님, 제가 아주 또박또박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말 한 건 지나쳤다고 말씀해 주시면 저도 여기서 더 말 안 할게요.
사과 한마디만 해주세요. 시어머니는 저를 한참 노려보더니 코웃음을 치듯 말씀하셨어요. 내가 왜 사과를 해? 그 정도 말도 못하니? 너 요즘 너무 예민해졌어. 그 순간 남편 쪽을 다시 봤어요. 정말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제 편에 서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요. 당신 생각은 어때? 당신도 어머니가 사과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해? 남편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가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을 하더라고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완전히 정리됐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어요. 18년 동안 제가 시댁일에 들인 시간도, 돈도, 마음도 폭설을 뚫고 와서 100만 원 부조를 하고도 끝까지 저를 걱정하셨던 엄마의 정성도 이 사람한텐 결국 굳이였던 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목소리는 오히려 아주 차분했어요. 알겠어요. 그럼 저도 이제 굳이 안 할게요. 시어머니가 인상을 쓰며 물으셨어요. 뭘? 저는 시어머니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시댁돌이요. 그동안 제가 해오던 것들 이제 안 하겠습니다. 병원 모시는 일도 제사 준비도 경조사 챙기는 것도 어머님 체면 세워드리는 것도요.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말씀하시고도 사과 안 하실 거면 저도 더는 어머님 며느리 노릇 못하겠습니다. 남편이 당황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야,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잖아. 저는 남편 쪽을 돌아봤습니다. 당신이 방금 한 말 기억해.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했지? 그래. 나도 이제 굳이 안 할 거야. 시어머니는 기가 막힌다는 듯 손뼉까지 치셨어요. 아주 별것도 아닌 걸로 집안을 뒤집어 놓네. 네가 지금 이러는 거 나중에 다 후회한다. 저는 그 말을 듣는데도 신기하게 마음이 더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저 자신도 놀랐어요. 그동안 참으면서 쌓였던 게 그날 한꺼번에 정리된 기분이었습니다. 후회 안 할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까지 너무 오래 참은 걸 후회하면 했지. 그날 시어머니는 씩씩거리며 돌아가셨고 남편은 한동안 멍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남은 그릇들을 천천히 치웠어요.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맑았습니다. 무섭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적어도 더는 제 감정을 속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더 컸어요. 남편은 제가 설거지를 시작하자 뒤에서 겨우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너무 세게 말한 거 아니냐? 저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오늘 처음으로 내가 해야 할 말을 했어. 너무 세게 말한 건 내가 아니라 당신 어머니야. 그리고 그걸 여기까지 오게 만든 건 늘 중간에서 빠져나간 당신이고.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날 밤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저희는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전엔 제가 관계를 지키기 위해 삼키던 침묵이었다면 그날의 침묵은 제가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받아들이는 침묵이라는 거리요.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 정말로 시댁 관련 일을 하나씩 손에서 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러잖아요. 며느리 하나 빠진다고 집안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조금 손 놓는다고 뭐가 크게 달라지겠어. 결국 또 어떻게든 돌아가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해오던 일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고 시댁 사람들은 그걸 너무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다는 걸 제가 손을 떼고 나서야 더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정말로 시댁 관련 일을 하나씩 멈췄어요. 거창하게 선언한 것도 아니고 화를 내며 끊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해오던 것들을 더 이상 하지 않은 것뿐이었어요.
시어머니 병원 일정 챙기던 것도 멈췄고, 제사 날짜 다가오면 장보는 품목 적어두던 것도 안 했고, 명절 선물 목록 정리하는 것도 손 놨고, 친척 경조사 연락 오면 남편 대신 답장하던 것도 그만뒀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 반응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도 자존심이 있으셨는지 먼저 저한테 연락하지 않으셨고, 남편도 설마 제가 정말 끝까지 그럴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일주일도 안 돼서 조금씩 티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가장 먼저 온 건 남편의 말이었어요. 이번 주 토요일 엄마 병원 예약이라던데? 평소 같으면 제가 날짜 확인하고 시간 맞춰두고 차로 모셔다 드릴지 택시를 불러드릴지까지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냥 물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잠깐 멈칫하더니 말하더라고요. 당신이 좀 시간 되나 해서. 저는 정말 아무 감정 없이 대답했습니다. 안 돼. 앞으로 어머님 병원은 당신이 챙겨. 남편이 바로 표정을 굳혔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그 말을 듣는데 웃음도 안 나왔어요. 정말 끝까지 똑같더라고요. 누가 뭘 잘못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왜 내가 예전처럼 참고 움직이지 않느냐만 문제인 거예요. 당신 어머니 일이잖아. 아들인 당신이 챙기는 게 맞지. 그동안 내가 해온 게 당연했던 거야? 남편은 대답을 못했고 결국 그날은 본인이 연차를 반차로 돌려 시어머니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와서는 피곤하다는 티를 있는 대로 내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이런 걸 몇 년을 해왔는데. 그 다음엔 제사 준비가 문제였습니다. 남편이 저녁 먹다가 아주 툭 던지듯 말했어요. 엄마가 이번 제사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시는데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해. 당신 집 제사잖아. 남편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도 당신이 늘 해오던 게 있잖아. 어떤 걸 사야 하는지, 뭘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제가 말을 잘랐어요. 그걸 왜 늘 내가 알고 있었는지부터 생각해봐. 남편은 그제야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조금도 안쓰럽지 않았어요. 그동안 제 몫처럼 굳어있던 일들이 사실은 제 몫이 아니었다는 걸 남편도 이제 조금씩 체감하기 시작한 거였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결국 직접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받을까 말까 잠깐 망설였지만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받았습니다. 예, 너 요즘 왜 이렇게 사람이 달라졌니? 목소리부터 이미 못마땅함이 묻어 있었어요. 병원도 그렇고 제사도 그렇고 네가 이렇게 손 놓으면 나는 어떡하니?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제 제 쪽 일 챙기려고요. 그동안 어머님 일 너무 오래 챙겼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바로 나를 세우셨어요. 그게 지금 할 말이니? 며느리가 돼가지고 시어머니한테 그 정도도 못해?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화가 폭발하진 않더라고요. 그냥 아주 차갑게 정리가 됐어요. 아, 끝까지 이분은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엔 관심이 없구나. 오직 본인이 불편해진 것만 보시는구나 하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한테 오래 사는 것도 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 들은 제가 예전처럼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어머님 일 챙길 수는 없어요.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시어머니는 마치 그 말을 처음 듣는 사람처럼 말을 흐리셨습니다. 아니, 내가 언제까지 그 말로 사람 잡힐 줄은 몰랐네. 그냥 말이 좀 세게 나간 거지. 그걸 아직도 물고 늘어지니? 저는 그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분은 끝까지 사과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말이 세게 나간 게 아니라 속마음이 나오신 거겠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자
시어머니는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 전화 끊긴 뒤에도 제가 한참 마음 불편해했을 거예요. 그래도 어른인데 너무 세게 말했나? 남편이 난처하겠지. 또 이런저런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그날은 신기하게도 마음이 아주 조용했습니다. 무겁긴 했지만 더는 흔들리진 않더라고요. 그 사이 저는 엄마 팔순 준비를 조금씩 해나갔습니다. 정말 크지 않게, 엄마가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대신 따뜻하게 하자고 마음먹었어요. 좋은 한정식집 방 하나 잡고 가까운 친척 몇 분만 모시고 엄마 좋아하시는 떡 케이크랑 잔잔한 꽃다발 하나 준비했습니다. 비싼 이벤트도 없었고 거창한 사회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어머니 칠순잔치 준비할 때보다 제 마음은 훨씬 단단하고 편했습니다. 누구 체면을 세우려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제 엄마를 위한 자리였으니까요. 잔칫날 엄마는 연한 보랏빛 한복을 입으셨어요. 평소엔 그런 옷 입는 걸 쑥스러워하시는 분인데 그날은 제가 골라드린 한복을 얌전히 입고 거울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얼굴엔 쑥스러운 웃음이 떠 있었고 제가 엄마 너무 잘 어울리세요 하니까 괜히 손끝으로 저고리 고름만 만지시면서 그러셨어요. 아휴, 무슨 팔순에 한복까지 입어. 그런데도 엄마 눈빛이 참 밝았어요. 기쁘신 걸 숨기지 못하는 얼굴이셨습니다. 그걸 보는데 제 마음이 이상하게 먹먹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아하실 걸 왜 그동안 자꾸 다음으로 미뤘나 싶고요. 가족들이 하나둘 도착하고 식당 방안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누구 하나 요란하게 굴지 않았지만 다들 엄마 손을 꼭 잡고 한마디씩 드리는데 엄마가 눈시울을 자꾸 붉히셨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떡 케이크 초를 켤 때였어요. 엄마가 초를 끄기 전에 저를 한참 보시더라고요. 그 눈빛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고맙고 미안하고 대견하고 여러 마음이 다 섞여 있는 눈빛이었어요. 식사가 어느 정도 끝난 뒤 제가 잠깐 복도에 나왔는데 엄마가 따라 나오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예. 나 때문에 네가 괜히 더 힘든 거 아니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게 또 올라왔어요. 엄마는 끝까지 본인 걱정보다 제 걱정을 먼저 하셨으니까요. 저는 웃으면서 말씀드렸어요. 엄마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엄마를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 제 속이 조금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이상하게도 그때 처음으로 제가 누구 편에 서야 하는지가 너무 분명해지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늘 가운데에서 조율하고 참고 좋게 좋게 덮는 역할을 하느라 정작 제 편이 누구인지 잊고 산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날 엄마 손을 잡고 있으니까 알겠더라고요. 나는 진작 내 편이 됐어야 했다고요. 남편은 결국 그 자리에 오긴 왔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어색한 얼굴이었어요. 억지로 맞춰 앉아있는 사람처럼 몸만 와 있는 느낌이었죠. 엄마는 그런 남편에게도 예의 있게 대해주셨어요. 늘 그러셨듯이요.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차 안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장모님 좋아하시더라.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어요. 그러셨겠지. 남편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그때 엄마가 말한 건 좀 심하긴 했던 것 같아. 그 말을 듣는데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좀 심하긴 했던 것 같아. 그 말을 듣기까지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었나 싶어서요. 하지만 저는 그때도 더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화낼 힘도 남아있지 않았고 솔직히 이미 너무 늦었다고 느꼈거든요. 이제 와서 그 말하면 뭐가 달라져?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이 사람은 끝내 제 상처를 같은 무게로 보지 못하는구나 하고요. 그 확인이 있은 뒤에야 저는 남편과 진지하게 별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놀랐고, 그 다음엔 화를 냈고, 그 다음엔 달래려 했습니다. 그 일 하나로 여기까지 오는 건 너무하지 않아? 엄마도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아기가 있었겠어? 당신도 너무 단호한 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아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일 하나가 아니야. 그 말 하나를 듣고도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시간이 문제였어. 나는 시어머니 막말보다 그걸 보고도 늘 적당히 넘기자고 하는 당신이 더 힘들었어. 남편은 끝내 제가 왜 그렇게까지 단단해졌는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이제는 그걸 설명하는데 제 인생을 더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별거를 시작했고 이후 이혼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누군가는 너무 예민해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겨우 말 한마디로 가정을 깨느냐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압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건 말 한마디 때문이 아니라 그 말 한마디 속에 이미 오래 쌓여있던 무시와 침묵과 외면이 다 들어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요. 지금 저는 아이와 함께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넉넉하진 않아도 적어도 숨이 막히진 않아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도리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내 부모를 향한 말을 참으며 스스로를 달래지 않아도 되니까요. 엄마는 지금도 가끔 그날 이야기를 꺼내면 미안해 하세요. 괜히 나 때문에 네가. 그러면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엄마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엄마 덕분에 이제야 내가 뭘 지켜야 하는지 알게 된 거예요. 팔순잔치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입으셨던 연보라 한복 자락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강릉에서 올라오실 땐 그렇게 작고 고단해 보이시던 분이 그날은 참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그 웃음을 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다른 사람들 체면만 세우느라 정작 지켜야 할 사람 마음을 뒤로 미뤄왔다는 거려. 시어머니 칠순엔 100만 원 부조를 하시고 폭설을 뚫고 올라오셨던 제 엄마는 정작 본인 팔순날엔 소박한 식사 자리 하나에도 아이처럼 웃으셨어요. 저는 그 웃음을 지켜드린 것만으로도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는 참는 게 도리라고 배웠고 그래서 오랫동안 참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내 부모를 지키는 것도 도리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도 도리라는 거요. 그리고 저는 그걸 엄마 팔순잔치 날 처음으로 제대로 배웠습니다. 참고 살던 세월 끝에 저는 결국 누굴 지켜야 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남의 체면보다 내 사람의 마음이 먼저라는 걸 그제야 배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